자,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쭉. 오늘 여러분들과 오늘 자주 보는 것 같아요. 몇 시간 계속 보는 것 같은데. 자, 어서 들어와서 자리에 앉으세요. 자,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염색체의 분자 구조와 그다음에 그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리뷰한다는 차원에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염색체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다음 챕터에 얘기할 어떤 분자생물학적인 내용들을 좀 이해하기 좋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떤 세균이죠. 아마도 이콜라이 같은데 이콜라이에다가 이콜라이의 그 크로모즘이 터트려서 나온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콜라이가 이만한데 굉장히 그 크로모즘이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것들이 이 조그마한 세포 안에 들어가려면은 뭉치고 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로 이제 이런 어떤 구조적인 그런 압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할게요. 그래서 먼저 얘기할 거는 원핵생물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예요. 세균의 염색체의 그 구조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색체라고 하는 거는 뭐 일반적인 정의죠. 유전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유전 물질을 포함하는데 유전 물질하면 DNA가 떠오르지만 사실 DNA만 있는 게 아니라 단백질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DNA와 단백질의 아주 복잡한 복합체가 바로 염색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염색체하고 크로모솜과 또 이제 비슷한 단어지만 구분해야 될 게 지놈이라고 하는 지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지놈은 유전체로 번역이 되죠. 이 어떤 그 생물이 가지고 있는 그 유전 물질의 총량을 우리가 지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유전 물질. 그래서 이제 세균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이제 원형의 염색체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예외는 있어요. 보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진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염색체 여러 세트를 가지고 있죠. 여러 개의 세트. 그래서 염색체 여러 세트인데 우리는 2배체이기 때문에 두 세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배체 EN46을 유전체라고 하지 않고요. 그 중에 절반 세트만 유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전체 하면 해플로이드를 보통 얘기해요. 해플로이드를. 자, 그리고 이제 그 진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미토콘드리아 유전체를 따로 갖고 있고요. 또 식물 같은 경우는 여기다 더해서 엽록체 유전체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 유전체가 굉장히 많죠. 자, 이 유전 물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유전 물질 안에는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정보를 저장하는 물질로 되어 있고요. 그런 정보는 염기의 서열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기 서열 형식으로 정보가 되어 있고요. 자, 이런 DNA 시퀀스는 그래서 RNA라든지 단백질의 어떤 그 합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시퀀스 자체는 염색체 복제를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염색체가 분리가 되는데도 필요합니다. 염색체 분리되는데 필요한 동원체라고 하는 부위도 사실은 DNA 서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염색체가 그 염색체로서 애들이 압축될 때도 이 서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DNA 서열은 많은 부분에서 필요하게 돼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RNA나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그런 정보만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세균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 세균, 이 박테리아 크로모즘에 대해 알아보는데요. 이콜라이 같은 경우에는 한 4.6 메가베이스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1.8 메가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핵생물은 세포 크기가 훨씬 작죠. 진핵세포에 비하면 훨씬 작기 때문에 얘들이 갖고 있는 유전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안에서도 이제 컴팩트하죠, 사실은. 이 세균의 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수천 개의 그 유전자를 보통 포함하고 있는데요. 대다수는 아마도 프로테인 인코딩 진입니다. 프로테인 코딩 진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암호화한 유전자 부위라고 하죠.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structural gene, 즉 구조 유전자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이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이 세균 DNA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백질 암호화 유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끔 이런 트랜스크립션이 되지 않는, 전사되지 않는 DNA 조각들이 중간중간에 존재합니다. 이걸 우리가 인터제닉 리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인터제닉 리전 같은 경우에는 DNA의 폴딩이라든지 레플리케이션, 그다음에 진 레귤레이션, 그다음에 제네틱 리컴비네이션 이런 부분들에 관련하게 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식도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리지너블 레플리케이션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박테리아 크로모솜이 복제를 해야 되죠. 저 오리지너블 레플리케이션이 없는 이런 그 DNA 서열들은요 금방 사라집니다. 사라질 수도 복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세포와 세포 사이에서 이렇게 카피 수를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오리지너블 레플리케이션 이 안에도 이제 여러분이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오리지너블 레플리케이션 DNA 시퀀스 특성들이 존재하죠.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그런 특성 부위들이 이렇게 보통 오리지너블 레플리케이션 하나에 가지고 있습니다. 박테리아 크로모솜은. 그 다음에 대다수는 아까 봤던 스트럭처럴 진으로 빼곡하게 되어 차 있고요. 중간에 물론 인터제닉 시퀀스도 있긴 하지만 또 중간중간에 지금 이렇게 지금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반복서열 부위예요. 진핵생물만큼 반복서열이 많지는 않지만 얘들도 반복서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자, 그러면 지금 뭐 서열적인 특징은 봤고요. 얘들의 구조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엄청나게 세균이 워낙 작기 때문에 얘들의 유전체가 비록 작다 하더라도 세균 안에 들어가려면 꾸깃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 뭐 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는 주로 진핵생물 중심으로 진핵생물의 옆색체가 압축되는 걸 공부했었는데 원핵생물은 어떻게 압축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원핵생물은 핵막이 없죠. 핵막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핵하고 DNA하고 단백질이 뭉쳐진 핵양체라고 하는 부위가 세포질에 놓여 있습니다. 핵양체는 당연히 단백질과 DNA의 그 합성 부위가 되겠죠. 같이 모여 있는. 그래서 핵양체를 뭐 하나만 갖고 있는 애들도 있고 여러 개 갖고 있는 애들도 있다고 저번에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형의 이 크로모솜이 이 폴딩을 해서 들어가는데 어떻게 폴딩을 하느냐? 일단 원형 자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압축을 해요. 이렇게 접혀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DNA 바인딩 프로테인이 이 접힘의 이 기저 부위에서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접혀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접힘으로써 보통 한 10배 정도, 다음 그림이 있는데 한 10배 정도, 요거의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돼요. 전체 그 부피 자체가. 그러면 이 폴딩이 보통 이콜라이 같은 경우에는 50개에서 100개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건 몇 개 안 되게 표시되어 있지만 50개에서 100개고 각각의 이 폴딩 같은 경우는 4만에서 8만 베이스 페어 DN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10분의 1로 줄어든 정도도 어림도 없죠. 실질적으로 이 세균 같은 경우에는 이 크로모솜이 한 1000분의 1 정도로 압축이 됐어요. 네. 그럼 도대체 그 1000분의 1의 나머지, 그러니까 10분의 1 빼고 한 100분의 1 정도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바로 여기에서 더 꼬여가지고 슈퍼코일을 형성합니다. 슈퍼코일을. 그래서 슈퍼코일을 형성해가지고 엄청나게 압축된 형태로 이 내부에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이 루프 안에, 각각의 루프 안에 이 슈퍼코일들이 있어서 훨씬 더 좁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슈퍼코일이라는 게 두 종류가 존재해요. 여러분들이 DNA는 오른쪽 회전이에요? 왼쪽 회전이에요? 오른쪽 회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오른쪽으로 꼬여진 구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무줄을 살짝 오른쪽으로 틀었을 때 여기서 오른쪽으로 계속 꼬이게 되면 꼬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꼬게 되면 어때요? 풀렸다가 다시 꼬이죠? 반대로? 자, 이 두 가지 꼬임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꼬일 때 오른쪽으로 계속 꼬여지는 거를 꼬여져서 슈퍼코일 형성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포지티브 슈퍼코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원래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데 왼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슨하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5번 10베이스 페어 턴이 5개가 되는데요. 지금 5턴이 되는데 이 5턴이 느슨하게 풀어지면 4턴이 되죠. 이렇게 됐다가 더 풀어지게 되면
어느 순간 보게 되면 반대로 꼬여진 애들이 존재하게 돼요. 이걸 이제 네거티브 슈퍼코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계속 돌리면 네거티브 슈퍼코일이, 오른쪽으로 계속 돌리면 포지티브 슈퍼코일이 형성이 되어요. 그래서 이제 저 위에서 보게 되면 5번 턴한 것들이 지금 얘들은 5번 턴 중에 두 번 정도가 지금 네거티브 슈퍼코일 형성한 거고요. 5번 턴한 것 중에 2번 정도가 포지티브 슈퍼코일로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더 꼬이면 6번 꼬일 수 있게 만들고 4번 꼬일 수 있게 하는데, 사실은 요 두 가지 형태, 어설프게 꼬여있는 형태는 존재하지 않고요. 대다수가 포지티브 또는 네거티브 슈퍼코일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콜라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네거티브 슈퍼코일 형태로 띄어 있습니다. 즉 40번 턴할 때마다 한 번씩 네거티브 슈퍼코일 형성하는, 아까 지금 이거는 4번 턴에 5번 턴에 2개잖아요. 2번씩 들어가 있는데요. 40번 턴할 때마다 1개씩 들어있는 그런 네거티브 슈퍼코일로 꼬여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슈퍼코일이니까 일단 압축이 되겠죠. 이렇게 반대로 꼬여 있으니까 압축이 되는데, 자, 얘가 가지는 또 하나의 뭐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 자, 반대로 꼬여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반대로 네거티브 슈퍼코일이 돼 있잖아요. 반대로 꼬여 있으니까 나중에 얘가 이제 그 레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크립션이라든지 이렇게 되려면 얘가 벌어져야 돼요. 더블 스트랜드가 싱글 스트랜드 벌어져야 되죠. 오픈 컴플렉스를 형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벌어질 때 포지티브 슈퍼코일이 되게 되면 여기가 더 응축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꼬여 있는 상태로 이렇게 슈퍼코일 형성하면요, 얘가 이렇게 벌리면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텐션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꼬여 있어요. 거꾸로 꼬여 있기 때문에 벌려도 여기는 그렇게 큰 텐션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장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꼬여 있는 네거티브 슈퍼코일의 이런 특징들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벌어진 부위들 뭐 큰 부담이 없죠. 네거티브 슈퍼코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DNA 레플리케이션 기구들이라든지 DNA 트랜스크립션에 관련된 그런 안에 트랜스크립션 관련된 기구들이 붙어가지고 그 일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슈퍼코일링은 도대체 어떤 효소들이 담당하느냐? 여러분들이 아마 분자생물학 시간에 다 배우셨을 겁니다. 자, 토포아이소모레이스라고 하는 이런 효소들이 존재해요. 토포아이소모레이스 2와 1 이렇게 2개 있는데, 1과 2의 이름은 각각 DNA 스트랜드를 하나 자르고 2개 자르기 때문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특히나 토포아이소모레이스 2는 DNA 자이레이스라고 하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DNA 자이레이스는 나중에 여러분들의 DNA 레플리케이션 때 공부를 할 거예요. 얘가 이렇게 쫙 벌어지면 그 레플리케이션 폭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앞쪽에 포지티브 슈퍼코일 굉장히 강하게 압력이 걸리게 되죠. 그러면 그거를 딱 두 가닥을 잘라서 핑 돌려줘요. 그렇죠? 핑 돌려준다는 얘기는 포지티브하게 꼬인 걸 네거티브하게 돌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토포아이소모레이스 2 같은 경우에는 자, 포지티브 슈퍼코일을 완화시켜준 역할도 하지만 원래 그 네거티브 슈퍼코일을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포지티브 슈퍼코일을 완화시킨다는 얘기는 끊어가지고 네거티브 슈퍼코일처럼 돌린다는 뜻이죠. 반대로 왼쪽으로. 마찬가지로 네거티브 슈퍼코일을 왼쪽으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얘들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애들이 되겠어요. DNA 자이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토포아이소모레이스 2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네거티브 슈퍼코일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 가닥을 잘라가지고 돌려주죠. 그래서 얘는 얘와 반대로 오른쪽으로 돌려가지고 네거티브 슈퍼코일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효소들이 그 슈퍼코일링을 담당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슈퍼코일링은 뭐 우리 진핵세포에서도 염색체가 응축이 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잘 패킹이 돼야 세포들이 제대로 자기의 부피를 유지할 수 있고, 잘 패킹이 돼야 특히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진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유사분열이라는 이런 거 할 때 얘들을 나눌 수가 있겠죠. 염색체를 형성해가지고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 박테리아 같은 경우, 세균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슈퍼코일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응축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얘들도 생존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생물질만 생각하다가, 항생물질이죠 일종의 이것도, 그러면 이 박테리아가 슈퍼코일 형성하는 걸 방해하면 세균이 잘 못 살지 않을까, 그런데 아이디어를 착안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자이레이스라든지 기타 이런 토포 아이소모레이스를 방해하는 물질들을 우리 세균성 질환 치료할 때 이용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퀴놀로이라든지 쿠마린 같은 이런 그 물질들을 처리해 주게 되면요, 애들이 슈퍼코일을 제대로 형성할 수 없어서 세균들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엔스락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무슨 질병이에요 이게? 엔스락스? 저기 생각이 안 나네. 이 포자를 가지고 화학 물질, 그 생물학 그걸 쓰는 거예요. 아 맞아요, 탄저균, 탄저균이지. 탄저균 같은 것들을 치료할 때 쓰이는 시프로플로록세신이라고 불리는 그냥 그 상품명으로 시프로라는 약이 있는데 이게 퀴놀론이고요. 이 퀴놀론이 바로 여기 보는 것처럼 얘들의 그 슈퍼코일링을 담당하는 효소를 저해하는 물질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치료 효과를 갖는다고 합니다. 제가 단어들이 막 기억 안 날 때는 너무 미안한데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너무 많아서 제때 꺼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이번 학기. 내가 요즘 잡다한 지식들 다 정리해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 않네요. 자, 그러면 이제 진핵생물의 염색체 살펴볼까요? 진핵생물은 염색체 하나만 갖고 있지 않죠. 여러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선형의 그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서로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끝이 떨어져 있는 거죠. 염색체. 긴 DNA 더블 스트랜드 긴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보통 세균보다 훨씬 더 크죠. 크기가 엄청나게 크고 양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핵생물 자체가 세포도 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들은 핵이라고 불리는 별도의 물리적인 공간 안에 이 DNA들이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 DNA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본적으로 DNA 시퀀스가 가져야 될 그런 특정 서열들이 있습니다. 이 진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너블 레플리케이션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이게 있어야만 복제가 됩니까? 그 다음에 센트로미어가 있습니다. 텔로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지너블 레플리케이션은 DNA 복제에 필요한 부위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DNA 복제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붙어서 여기서부터 DNA 복제가 시작되는 곳이 되겠고요. 센트로미어는 동원체죠. 이 동원체 부위에 이 방추사 부착 단백질들이 이렇게 붙고 거기에 방추사가 붙어가지고 유사 분열이라든지 감수 분열 때 얘들을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키네틱코어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방추사 부착 지점 단백질이죠. 부착점 단백질. 이 부착점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 방추사가 직접 이 센트로미어 DNA 시퀀스에 달라붙지는 않고요. 그 시퀀스 위에 있는 키네틱코어 프로테인이 그 위에 있고 여기에 이제 달라붙게 됩니다. 방추사가. 그래서 방추사들이 얘를 잡아당기면 애들이 갈라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텔로미어는 양 끝이 있죠. 중간이 아니라 양 끝 부분에서 얘를 이제 어떻게 보면 DNA 길이를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텔로미어가 망가지게 되면 DNA가 굉장히 불안하게 되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특정 길이, 그렇죠. 세포가 어떻게 돼요? 죽죠. 네, 에이팝토시스 시그널 로스도 역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암세포들 같은 경우에는 이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아요. 아무리 분열을 해도요. 왜냐하면 애들은 텔로머레이즈라고 하는 효소를 활성화시킨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일반적인 체세포들은 텔로머레이즈 기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분열하게 되면 이런 에이팝토시스에 들어가서 사멸되게 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를 염색체 구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선형이고요. 오리지너블 레플리케이션은 이 원핵 생물과 달리 여러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여러 개를 갖고 있지 않으면 얘들이 제때 다 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자, 그 센트로미어가 있고요. 양쪽 끝에 텔로미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반복세열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텔로미어 부분이라든지 센트로미어 부분 보면 반복세열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프로틴 코딩 진이 거의 없어요. 텔로미어나 센트로미어 같은 경우 얘들은 주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얘들은 거의 그 반복세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자, 텔로미어와 센트로미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에 곳곳에 흩어져 있겠죠. 보통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텔로미어와 센트로미어는 특정 반복세에 반복돼 있고 구조를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유전자가 거의 없어요. 없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염색체에는 보통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하등한 진핵생과 그 고등한 진핵생물 같은 경우 우리가 포유동물 세포로 많이 연구를 하잖아요. 포유동물이라든지 CLLX 같은 초파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고등한 세포들 같은 경우에는 인트론 부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세포의 길이가 아니 그 유전자의 하나의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유전자의 길이 안에는 실제로 코딩 리전도 들어있지만 넌 코딩한 코딩 시퀀스가 없는 인트론 부위도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포함해서 우리가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어 유캐리엇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데요. 자, 그 이스트 같은 단세포성 우리 그 효모죠. 단세포성 이런 하등한 진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얘들은 크기도 작고 그러기 때문에 염색체에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보통은 인트론 부위가 거의 없거나 그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좀 짧습니다. 자, 그러면 진핵생물 같은 경우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같은 생물군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염색 DNA 갖고 있는 그 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체 양이 다 다릅니다. 이걸 이제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C-밸류 패러독스라고 얘기를 해요. 들어본 적 있죠? C-밸류라고 하는 거는 얘들이 갖고 있는 유전 물질의 양이 되는데요. C-밸류 패러독스는 뭐냐면 일단 뭐 여기 유전체 크기가 종사에서 매우 달라요. 심지어 아주 근연한 종사에도 다릅니다. 뒤에 얘가 나오는 이 도롱뇽 같은 경우에도 이 지금 플레소돈 리치몬디랑 플레소돈 라셀라이라고 불리는 두 종이 있는데 둘 다 같은 속에 들어있죠. 같은 속이라는 얘기는 근연 관계에 있다는 뜻이에요. 근연 관계에 있는데 얘들의 유전체 크기는 거의 2배 가까이 납니다. 뭐 얘가 지금 더 크죠. 유전체가 큰데 얘가 뭐 하늘을 나르고 막 땅을 가르고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없어요. 그리고 유전자의 양도 유전자의 개수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겠어요? 바로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 유전자의 개수는 큰 차이 안 나고요. 기타 다른 반복설 부위에서의 큰 차이가 그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그 균류 같은 경우에는 뭐 10의 7승에서 10의 9승 정도 차이 나니까 제일 적은 균류와 제일 유전자가 많은 유전체가 큰 분류의 균류 사이에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식물은 1000배도 넘게 나죠. 굉장히 많이 납니다. 조류는 좀 컴팩트하네요. 파충도 그렇고 포유류도 좀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가 긴 어류라든지 면체동물, 곤충, 그다음에 이런 식물 이런 데를 보면 식물은 특히나 그 배수체가 많이 이루어지죠. 배수체. 그래서 얘들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만 얘들의 유전자 수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 차이가 있는 거는 어디 때문에? 바로 이제 그 얘들이 갖고 있는 반복 서열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 없는 서열, 정보가 거의 없는 그런 서열 때문에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유전체 구성 성분을 분석하게 보게 되면요. 특히나 이제 DNA 서열을 가지고 보게 되면 일단은 유니크 서열이 있고요. non repetitive, 비반복 서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나오거나 별로 안 나오는 애들이겠죠. 그 다음에 중간 정도 반복 서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도 반복 서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복된 정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유니크와 non-repetitive sequences 같은 경우에는 유전체에 하나 또는 소수만 존재하는 거예요.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다수의 유전자들, 우리 그 스트럭처럴 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여기 이 부류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 유전체 한 41%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유니크 시퀀스가 한 41%를 차지하는데 그 중에 이제 G는 인코딩하는 부위가 2%에 불과해요. 우리 전체 유전체 100을 봤을 때 100에서 기껏 2% 정도만 실질적으로 프로테인 코딩 정보를 담고 있는 곳이고요. 나머지 부위는 인트론, 그다음에 뭐 non-coding DNA 얘를 포함해서 유니크 시퀀스 41%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레페티브 DNA가 59%로 과반수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반복 서열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전체 서열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적으면 좀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비슷한 분류군 사이에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중간 정도 반복 서열로 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한 수백 개에서 수천 개가 반복되는 거. 자, 우리 몸 안에 있는 유전자로 보면 rRNA 유전자들 수백 개에서 수천 개 정도 반복됩니다. rRNA 유전자는요, 한 염색체상에 존재하지 않고 여러 염색체에 흩어져 있어요. 게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리보솜 RNA 같은 경우에는요. 또 히스톤도 많이 필요합니다. 히스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중간 반복 서열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오리지너블 레플리케이션도 굳이 따지자고 하면 우리 지놈 전체로 따지면 수백 개는 존재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도 거기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포저블 엘리먼트, 우리 전이 인자라고 불리는 애들도 요 부류에 해당되죠. 자, 이제 그 고도로 반복되는 서열들을 보게 되면요, 얘들은 정말 수천 번에서 수백만 번까지 엄청나게 많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중간 반복 서열들이 비교적 길다고 보면 얘들 같은 경우에는 매우 상대적으로 짧은 서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몇 베이스에서 수백 베이스 정도의 그 길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하이 레펙티브 DNA 시퀀스에는 뭐가 있냐면 알로라고 하는 시퀀스가 있어요. 알로 시퀀스. 여러분 들어보신 적은 있죠? 이 알로 시퀀스가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또 이 텐덤 리피트들이 존재하는데 아까 봤던 센트로미어라든지 텔로미어 부위에는 특정 서열들, 이 서열들이 반복이 되어 있어요. 이런 서열들이 쭉 반복되어 있는데, 자, 이런 서열들이 텐덤 리핏이라고 하는 건, 텐덤 어레이라고 하는 건, 텐덤은 꼬리를 물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퍼져 있지 않고요. 이 앞에 서열이 AAT, AT, AT가 있으면 바로 뒤에 AAT, AT, AT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꼬리를 물고 반복되는 서열들을 우리가 텐덤 리핏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많이 쉬지 않고 하는 것도 능력이죠. 저는 목이 쉬어본 적이 없어요. 수업을 해봐도 튼튼한 목을 가지고. 안덕근 교수님 막 목 쉬어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목은 쌩쌩해요, 여러분. 뭐 그렇다고 어디 가서 얘기할 우리 그 교수들 같은 경우에 자기 그 연구실 있잖아요. 들어가면 고독과 또 싸워야 돼요. 혼자서 또 얘기하면 옆에 다 들려요.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있어요. 조용히. 그래서 혼자 맘 먹기 정말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같이 대학원생들도 안 먹어주면 바쁘다고 먼저 먹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혼자 가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요즘 안덕근 교수님이 바쁘신지 초기에 저랑 같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같이 맨날 붙어 다녀가지고 우리 사귀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하시더니 변했어. 좀 있으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예. 무슨 얘기 하려다가 까먹었네. 자, 이제 자, 우리 그 유캐리엇 크로모점, 아까 그 프로캐리엇 같은 경우에는 그 루프를 형성했었잖아요. 유캐리엇도 루프도 형성하고 그 다음에 막 꼬여 있는 구조도 형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본적인 단위가 우리가 염색질이라고 불리는 크로마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기본 단위예요. 그 크로마틴 구조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좀 더 응축된 구조인 예를 들어 30나노미터 크로마틴 구성하는 뉴클레오섬 얘기도 해보고 30나노미터 파이버도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레디알 루프 도메인도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요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의 세포에 염색체를 쭉 DNA를 쭉 풀어서 늘어놓으면 1m 정도 길이라고 해요. 1m 정도 길이가 그 조그마한 세포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응축되지 않으면 아까 세균과 똑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좁은 핵, 2에서 4 마이크로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 핵 안에 이 1m 길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엄청나게 고도로 얘들이 패킹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압축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 원핵생물도 그렇지만 진핵생물도 DNA뿐만 아니라 단백질, 여러 단백질이 뭉쳐가지고 염색질이라고 하는 기본 구조를 형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염색질 구조가 이루어지면서 애들이 압축이 되게 돼요.
그러면 이 염색줄 구조 중에 가장 기본 단위는 무엇이냐? 뉴클레오솜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래서 뉴클레오솜은 히스톤 단백질의 옥타머 8개가 되죠. H2A, H2B, H3, H4가 두 개씩 돼서 8개를 형성합니다. 그 8개의 코어가 있고요. 그 코어를 1.65 바퀴로 네거티브 슈퍼 헬리컬 턴을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식이 그 오른쪽 방향이 아니라 왼쪽 방향에 꼬여가지고 들어있는 그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1.65 바퀴. 여기에 해당되는 길이가 한 146 베이스 페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씩 종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H2A, 그다음에 H3A4, H1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어디 있어요? H1은 이 밖에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링커 리전이라고 불리는데 이 구의 밖에 있습니다. 어쨌든 히스톤 옥타머에는 H1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히스톤 옥타머가 이렇게 있고요. 이거를 DNA가 1.65바퀴를 감고 그 다음에 다음 걸 감고 되어 있습니다. 히스톤 옥타머의 직경은 한 11나노미터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히스톤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신과 아르기닌 같은 플러스 차지를 띤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DNA는 DNA 백본이 포스페이트로 구성되어 있죠. 포스페이트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 포지티브 차지를 해가지고 단단하게 결합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히스톤 단백질은 식물부터 동물까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히스톤 단백질은 매우 중요해요. 그 DNA가 세포가 이 DNA를 제대로 응축시키지 못하면요, 세포 분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포 분열을 못하면 그 세포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톤의 돌연변이가 생긴 생물들은요, 거의 대부분 다 죽어요. 죽기 때문에 살아남지 못해요. 히스톤 유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컨저브된 시퀀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H1이 아까 얘기한 링커 부분에 붙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히스톤뿐만 아니라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non-히스톤 프로틴도 학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히스톤뿐만 아니라 non-히스톤 프로틴까지 해가지고 이 크로마틴 스트럭처를 구성하게 되죠. 얘네들 응축에 관여하게 됩니다. 자, 이 지금 그 옥타머 구조 지금 가운데 부분이 있고요. 이 나선 구조가 있죠. 그 나선 구조, DNA 나선 구조가 이 히스톤 옥타머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를 위에서 본 모양, 옆에서 본 모양을 지금 구조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구조는 누가 처음에 이걸 가설을 제시했냐면 로저 컴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1974년도에 제시를 했는데요. 자, 이 로저 컴버그의 그 가설은 다음과 같은 그런 증거들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우리 생화학적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얘들이 지금 어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또 그다음에 엑스레이 회절 분석을 해보니까 얘들의 구조가 대략 어떻다. 그다음에 이제 그 마이크로스코피 이미지, 엘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 이미지를 보니까 얘들 구조가 이렇게 생긴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런 가설들이 나오게 돼요. 이 컴버그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히스톤 옥타머가 있고요. 감고 이렇게 돼 있죠. 기본적인 단위들이 계속 반복되어 있고 대략 히스톤 옥타머를 감고 그다음 링커 시퀀스까지 하나의 단위가 200베이스 정도 될 거라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200베이스. 그럼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 어떤 실험을 했냐면 DNase 1이라고 하는 효소를 치료했는데 이름 그대로 DNase를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톤에 감겨진 애들은 DNase 1이 접근을 못하겠죠.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잘리지가 않고요. 당연히 링커 부위를 잘라내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작용했을 때 얘들이 대략 한 200베이스 정도의 그 단위로서 잘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DNase 1을 적게 처리하고 중간 처리하고 많게 처리한 그런 실험 3개군을 넣고요. 각각 여기다 이제 핵 부분을 넣어가지고 처리를 한 거죠. 이렇게 처리해서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전기영동을 했습니다. 자, 전기영동을 했을 때 DNase 1을 적게 처리한 그 밴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러 개의 멀티플 밴드를 나타냈어요. 아주 많이 처리해주면 밴드가 200베이스에서 하나 정도 아니면 400도 약간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지우면 깨끗할 텐데 이거 우리 과학자들 솔직해야 돼요. 이렇게
딱 보고 보니까 이제 200, 400, 600 이런 식의 패턴들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런 걸로 봐서는 히스톤 이 기본적인 뉴클레오솜 단위가 한 200베이스 표 정도로 구성이 됐을 거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뉴클레오솜 단위가 있으면 이제 점점 꼬이겠죠. 점점 꼬여가지고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좀 더 응축된 단위가 뭐냐면 구조가 뭐냐면 30나노미터 파이버예요. 30나노미터 파이버인데 약 한 DNA를 7배 정도 더 응축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이 30나노미터 파이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고등학교 생투에서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왼쪽의 그림처럼. 그죠? 얘들이 꼬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압축된 구조를 형성하고 요거의 직경이 약 30나노미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DNA 모형을 보게 되면요. 이 30나노미터 파이버의 모형을 보게 되면 이걸 우리가 솔레노이드 모형이라고 합니다. 솔레노이드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들이 이제 이 솔레노이드 모델에서는 히스톤들이 서로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맞닿아 있는 이런 구조를 띄어가지고 이렇게 응축된 구조를 띈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떤 모델이 나왔냐면요. 실질적으로 히스톤끼리 맞닿아 있지 않고 얘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얘들은 정말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죠. 규칙적으로 뭉쳐 있는데 실제로 링크와 세퀀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길이가 다양할 거라고 하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도 있겠죠. 이 모델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래서 링크 시퀀스 짧고 길고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히스톤 단백질들이 서로 맞닿아 있지 않아도 그러니까 여기 지그재그처럼 되어 있어도 이렇게 30나노미터의 길이 정도가 나온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모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모델만 사실 고등학교 책에서 배웠죠. 대부분의 책은 이 솔레노이드 모델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의 구조를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들의 예를 들어 전자현미경 사진을 찍는다 하면은 세포를 터뜨리고 꺼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인비보에서는 어떤 상태를 띠고 있는지 몰라요. 인비트로로 나오는 순간부터 얘들이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거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전자현미경을 찍는 기술도 없고 지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저런 모형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염색체가 더 응축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핵이라고 하는 거는 거대한 매트릭스예요. 거대한 매트릭스 영화 아시나요? 필덤 얘기인데 그거 저 어렸을 때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철학적인 그런 내용인데 그 매트릭스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 단빛이 우리 핵에 보면요. 뉴클리어 라미나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핵이 이중막으로 돼 있죠. 이 안쪽 막을 있는 그 단백질 구조를 우리가 뉴클리어 라미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의 전반적인 외형을 정해주는 애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내부에 핵 공처럼 생겼는데 이 내부에도 그냥 텅 빈 공간이 아니라 그 안에 단백질 매트릭스가 구조 빽빽하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인터널 뉴클리어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런 단백질의 거대한 사슬 안에서 얘들이 아까 30mm 나온 파이버들이 그 안에서 이제 루프를 형성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바깥쪽에 뉴클리어 라미나가 있고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인터널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안에다가 그리고 이제 그거를 단백질 성분만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바깥쪽에 뉴클리어 라미나랑 그다음에 매트릭스만 남겼는데 얘들이 어떤 구조를 띠고 있느냐 이렇게 생겼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가 이 30나노미터 파이버죠. 이 30나노미터 파이버가 여기에 막 꼬여 있는 것들이 이렇게 여기가 뉴클리어 라미나가 될 수도 있고 인터널 매트릭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에 거대한 그런 망이 있는데 그 망에 애들이 이렇게 꼬여 있는 루프를 형성하는 거죠. 레디아 루프를. 그리고 이런 루프가 이 단백질 매트릭스와 만나는 부분을 우리가 매트릭스 어태치먼트 리전, 마스 또는 스캐폴드 어태치먼트 리전, 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렇게 만나는 구조로 계속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죠. 안에서 접혀가지고 그 안에 아주 컴팩트하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염색체가 우리 저런 구조를 봤는데 여러분 1번에서 1번에서 22번까지 있고 그 다음에 X와 염색체가 있죠. 그럼 평소에 우리는 그 염색체의 구조를
그 뭐 유사분열 전중기하고 중기 때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X자 모양의 구조를 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간기 때는 걔들이 과연 어떻게 돼 있을까? 그 1번 염색체가 다 퍼져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을까? 아니면은 1번이 나름대로 자기 영역 이렇게 좁은 촉수된 영역에 존재할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어떤 기술들이 개발되냐면 크로모좀 페인팅 같은 기술이 개발되는데, 크로모좀 페인팅은 안티바디를 처리하는 거죠. 특정 형광색소를 닮은 그 안티바디는 1번 염색체에만 결합하고 뭐 2번 염색체만 결합합니다. 그래서 염색체들을 형광색으로 구분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해보면 자, 왼쪽에 중기 염색체죠. 중기 염색체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같은 안티바디를 이 간기, 즉 핵 안에 있는 염색체 처리해 보게 되면요. 자, 어때요, 여러분? 각각 그 해당 염색체의 번호가 차지하는 위치가 나름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우리가 크로모좀 테리토리라고 얘기를 하죠. 크로모좀 영역, 염색체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염색체들이 랜덤하게 섞여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같은 염색체끼리가 이렇게 뭉쳐 있는 구조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그 센트로미어랑 그다음에 텔로미어 얘기를 했었는데요. 센트로미어와 텔로미어는 굳이 DNA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걔들은 구조적인 그런 안정성을 뒷받침해줘야 되는 부위예요. 그런 부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응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들은 응축이 된다는 얘기는 유전자 발현이 안 된다는 뜻인데 어차피 유전자도 없는 부위예요, 걔들은. 그래서 그 응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헤테로크로마틴이라고 불러요. 헤테로크로마틴은 유전자 전사 안 되죠. 전사의 활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전자도 당연히 없고요. 얘들이 단단하게 응축이 되어 있는 구조고요. 반대로 자, 이게 이질 염색체라고 하고요. 진정 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유전자 발현이 되는 부위예요. 얘들은 조금 더 느슨하게 응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센트로미어랑 이게 모식도로 표현한 겁니다. 지금 텔로미어 부위는 참 얘들이 이렇게 막 응축이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유크로마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덜 응축돼가지고 이 트랜스크립션 관련된 RNA 폴리머레이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에게 결합할 수 있도록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제 간기 때는 그렇고요. 메타페이스 중기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막 응축하겠죠. 아까 거기에서 더 응축이 됩니다. 왜냐하면 걔들을 최대로 응축시켜야 애들이 끌고 가기가 편해요. 너무 길어지게 되면 힘들죠. 그래서 최대로 응축을 시킵니다. 그래서 극도로 응축된 상태고요. 이때는 모든 염색체, 유크로마틴, 헤테로크로마틴 상관없이 전부 다 굉장히 헤테로크로마틴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염색체, 그러니까 중전기, 중기, 그다음 전중기 때 염색체는요. 거기서 유전자 발현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너무 응축이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들을 구조를 보게 되면요. 자, 여기 지금 이거 30나노미터 파이버고요. 그다음에 이게 레디아 루프 도메인이었는데 여기에서 아까 그 DNA 얘들의 그 스캐폴드가 있었죠. 스캐폴드가 이제 스캐폴드가 또 이렇게 접혀가지고 이게 접혀서 염색체의 팔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염색체가 어떻게 됐냐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부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계속 접혀가지고 들어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에 폭이 염색체 한쪽 폭 700나노미터 정도 되고요. 두 개의 폭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한 1400나노미터 정도에 되는 염색체의 이 폭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 부분들을 DNA 제거하고 단백질 스캐폴드만 보게 되면요. 여기 스캐폴드 보이시죠? 이 스캐폴드 남고 되고요. 단백질 스캐폴드고 그 다음에 DNA들을 여기서 분리시켜가지고 펴지게 했더니 보시는 것 같이 DNA가 옆에 이렇게 바다처럼 이렇게 뻗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DNA가 이 염색체 안에 다 접해 있었던 거죠. 접해 있던 거를 풀어서. 자,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쉬지 않고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좀 하긴 했지만 쉬지 않고 했습니다.